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가수 심수봉은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23살. 그녀는 노래 사랑해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로부터 불과 3m 떨어진 곳에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날은 부마항쟁 이후 상황 논의를 위한 비공식 만찬이었다. 대통령 옆에는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앉아 있었다. 심수봉은 나중에 수사관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차지철 실장이 계속 큰 소리로 얘기했고 김재규 부장은 말이 없었어요. 그때였다. 김재규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차지철을 향해 소리쳤다. 무례한! 1980년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순간 김재규는 발터 PPK 권총을 꺼냈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심수봉은 3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박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재규가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말했다. 야, 너도 죽어봐. 두 번째 총성. 대통령이 심수봉 쪽으로 쓰러졌다. 심수봉은 1993년 MBC 주병진 쇼에 출연해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각하가 제 쪽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각하를 부축하려고 다가갔어요. 피가 가슴에서 흘러나왔어요.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심수봉은 대통령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무거웠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가수 신재순도 달려와 대통령을 부축했다. 그런데 김재규가 방에서 나갔다. 불이 꺼졌다. 밖에서 자동소총 소리가 들렸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어둠 속에서 대통령을 부축하고 있었다. 1980년 법정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현장에 있던 두 여성은 대통령의 출혈을 막으려 했으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몇 분 후 불이 다시 켜졌다. 김재규가 돌아왔다. 그는 다른 권총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권총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쓰러진 대통령에게 다가갔다. 심수봉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 순간이 가장 끔찍했다. 김재규 부장이 각하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한 발을 더 쏘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옆방으로 뛰어갔어요. 이것이 공식 기록에 남은 확인 사살이었다. 1980년 검찰 조사에서 김재규는 이 행동을 인정했다. 저는 대통령이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 그는 돌아와서 다시 쏘았을까? 계획적이었을까? 아니면 충동적이었을까? 밖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다. 경호원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1979년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7명이 사망했다. 대통령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원 정인영, 안재송, 김영섭, 김용태, 박상범. 시간은 오후 7시 50분. 18년간 한국을 통치한 독재자가 죽었다. 심수봉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신재수는 대통령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이후 두 여성은 수십 번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 들었다. 김재규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의 얼굴은 어땠나요? 계획적으로 보였나요? 심수봉은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4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순간을 봅니다. 각하가 제 어깨에 쓰러지는 모습, 가슴에서 흐르는 피, 김재규 부장이 돌아와 다시 쏘는 모습. 저는 그가
영웅인지 살인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 시베가 죽었다는 걸 압니다. 삼걸음. 그것이 심수봉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목격의 거리였다. 그런데 김재규는 왜 쏘았을까? 그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다. 그들은 만주군관학교 동기였다.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동지였다. 무엇이 그를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었을까? 그 답은 그가 총을 쏘기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 총성이 울리기 열흘 전. 서울의 한 일식당. 김재규는 친척인 김동규와 만났다. 김동규는 당시 에너지부 차관보였다. 이 만남은 2023년 KBS 다큐멘터리 역사저널 그날에서 김동규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김동규는 이렇게 회상했다. 김재규 부장이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역사 앞에 큰일을 할 것이다. 그의 눈빛이 너무 심각해서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큰일을 말하는 걸까? 김동규는 그때 몰랐다. 하지만 열흘 후 그는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1976년부터 중앙정보부장이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다. 박정희는 그를 신뢰했다. 그런데 왜 김재규는 변했을까? 1980년 재판에서 김재규는 이렇게 증언했다. 1972년 유신 선포. 그때 저는 3군 단장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라 해도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유신. 박정희가 자신을 종신 독재자로 만든 체제였다. 국회 해산, 언론 통제, 반대자 투옥. 김재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는 글씨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1979년 봄, 김재규가 쓴 서예 작품들이 남아있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 작품들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평등과 권리, 독재의 종말.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의 부하들은 이 글씨들을 보고 불안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10월 16일 김동규와의 만남 사흘 후 상황이 폭발했다. 10월 19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부마항쟁이라 불리는 이 시위는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봉기였다. 1979년 경찰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 타도, 유신 철폐.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박정희는 군대를 보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 공식 기록에는 10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10월 20일 청와대 긴급회의. 1980년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박정희는 김재규를 질책했다. 정보부가 왜 이 시위를 막지 못했나? 경호실장 차지철이 끼어들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다음번엔 탱크로 시위대를 밀어버려야 합니다. 김재규는 침묵했다. 1980년 법정에서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나라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탱크로 시위대를 밀어버린다? 김재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지 국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10월 23일 김재규는 부하 박선호를 불렀다. 박선호는 중정의정과장이었다. 1980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박선호에게 말했다. 대통령을 안가로 초대하십시오. 10월 26일 저녁으로 잡으세요.
박선호는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25일, 총을 쏘기 하루 전. 김재규는 또 다른 부하 박흥주를 불렀다. 박흥주는 육군 대령이자 김재규의 수행비서였다. 박흥주의 가족이 2024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재규는 박흥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안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박흥주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따랐다. 10월 26일 오전, 김재규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그의 손은 하루 종일 떨렸다. 그는 계획을 세웠을까? 아니면 충동적이었을까? 1980년 재판에서 검찰은 계획적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규는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한 의거라고 반박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오후 6시,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몇 시간 후 죽을 줄 몰랐다. 오후 6시 50분, 대통령이 도착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테이블에는 4명이 앉았다. 박정희, 차지철,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7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박정희가 전날 삼계천 댐댐 개통식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다. 김재규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7시 35분. 2명의 젊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가수 심수봉과 학생 모델 신재순. 그들은 손님들을 노래로 즐겁게 하기 위해 초대됐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기의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다. 7시 40분, 심수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해. 김재규는 대통령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적 갈등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30년을 함께한 동지였다. 그런데 차지철이 또 소리쳤다. 탱크와 시위대에 대한 무언가. 김재규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그는 일어섰다.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린 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차지철이 손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박정희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재규가 대통령에게 총을 쐈다. 심수봉이 대통령을 부축했다. 그리고 김재규가 방에서 나갔다. 1979년 오후 7시 42분. 김재규는 복도로 뛰어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발터 PPK 권총이 고장났다. 탄피가 약실에 걸렸다. 1980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부하 박선호에게 외쳤다. 권총 줘! 박선호가 자신의 권총을 건넸다. 그 순간 밖에서 자동소총 소리가 울렸다.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부하들에게 사전 지시를 내렸다. 총소리가 들리면 경호원들을 써라. 이 지시는 1980년 재판에서 박선호와 박흥주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박흥주는 M16 소총을 들고 안가 밖에 있었다. 그는 총성을 들었다. 그는 명령을 따랐다. 경호원 정인용이 안가로 뛰어들어왔다. 박흥주가 쏘았다. 정인용이 쓰러졌다. 경호원 안재송이 차 안에서 총을 꺼내려 했다. 박흥주가 다시 쏘았다. 안재송도 쓰러졌다. 경호원 김영섭, 김용태가 안가로 달려왔다. 그들도 쓰러졌다. 1979년 경찰 부검 기록에 따르면 4명 모두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사망 시간은 오후 7시 45분에서 오후 7시 50분 사이였다. 안가 안에서 불이 꺼졌다. 누군가 밖에서 전기를 차단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우발적이었다. 경비원이 총소리를 듣고 합선이라고 생각해 전기를 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심수봉과 신재수는 여전히 대통령을 부축하고 있었다.
1980년 법정 증언에 따르면 신재수는 손으로 대통령의 상처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피가 계속 흘렀다. 박정희는 의식이 있었을까?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그는 중얼거렸다.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증언이다. 몇 분 후 불이 다시 켜졌다. 김재규가 새 권총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쓰러진 대통령에게 다가갔다. 심수봉의 1980년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순간이 가장 끔찍했다. 김재규 부장이 각하에게 다시 총을 쐈어요. 머리에. 저는 비명을 지르고 옆방으로 뛰었어요. 확인 사살. 1980년 검찰 조사에서 김재규는 이 행동을 인정했다. 검사가 물었다. 왜 다시 쐈습니까? 김재규가 대답했다. 대통령이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살아있으면 저와 제 부하들이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김재규는 차지철에게 다가갔다. 차지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재규가 그에게도 쏘았다. 1979년 부검 기록에 따르면 차지철은 가슴과 복부에 3발의 총상을 입었다. 사망 시간은 오후 7시 50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안과 안은 조용해졌다. 연기 냄새와 피 냄새가 섞였다. 심수봉은 옆방에서 떨고 있었다. 신재수는 대통령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김재규는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부하 박선호에게 말했다. 끝났다. 오후 7시 50분. 18년간 한국을 통치한 박정희가 죽었다. 경호실장 차지철이 죽었다. 경호원 5명이 죽었다. 총 7명이 죽었다. 시간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80년 법정에서 검사는 이것을 계획적 반란이라고 불렀다. 김재규는 독재자 제거라고 불렀다. 그런데 김재규는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 그는 도망쳤을까? 아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들었다. 오후 8시 10분.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전화했다.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와주십시오. 왜 그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1980년 법정에서 김재규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재자가 죽으면 국민이 저를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다. 오후 8시 30분. 정승화가 안가에 도착했다. 김재규는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함께 육군본부로 갔다.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1980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말했다. 이제 민주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 정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오후 10시 50분,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정문에 서 있었다. 그는 김재규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김재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찼다. 그는 차에 실렸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07일. 그것이 김재규에게 남은 전부였다. 그런데 그 20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재판은 그렇게 빨랐을까? 무엇이 숨겨졌을까? 답은 김재규가 끌려간 지하 신문실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53일 동안 고문당했다. 구타, 전기 고문, 수면 박탈. 그리고 2025년, 45년 후 법원은 마침내 인정했다. 이 재판은 정당하지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체포 다음 날 보안사령부 지하신문실. 김재규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공식적으로 그는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받고 있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고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피고인 김재규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구타, 정기고문, 수면 박탈이 확인됐다. 얼마나 심했을까? 김재규의 변호사였던 안동일은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제가 처음 그를 구치소에서 만났을 때 그는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붓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것은 혁명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1979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53일간 김재규는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누가 공모했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외국 세력과 연결됐나? 김재규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다. 1980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독재를 끝내기 위한 의거였습니다. 공모자는 없습니다. 외국 세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더 강하게 압박했다.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김재규는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다. 72시간 연속으로 신문을 받았다. 물을 주지 않았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 2025년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김재규 사건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빠른 재판과 사형 집행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12월 20일, 53일 만에 수사가 끝났다. 김재규는 기소됐다. 죄목은 내란 목적 살인. 국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재규는 이것을 부인했다. 1980년 첫 번째 공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국가를 전복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독재를 끝내려 했습니다. 저는 국민이 자유를 선택하길 바랐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럼 왜 대통령을 죽였습니까? 사임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재규가 대답했다. 박정희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년간 그는 모든 반대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1979년 12월 20일부터 1980년 5월 6일까지 총 15일간만 공판이 열렸다. 대통령 살해라는 초대형 사건에 비해 재판은 너무 짧았다. 왜일까? 2025년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지적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조사도 불충분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공판 중 김재규는 계속 자신의 신념을 주장했다. 1980년 3월 5일 공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박정희를 쏜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유신체제가 계속됐다면 부마항쟁처럼 더 많은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5월 6일 판결일 재판장이 선고했다. 피고인 김재규 사형. 김재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1980년 법정 방청객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재판받은 5명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선호, 중정의전과장, 사형. 박흥주, 육군대령, 김재규 수행비서, 사형. 이기주, 안가 경비과장, 사형. 유성옥, 의전과 운전기사,
사형. 김태원, 안가 경비원, 사형. 총 6명이 죽음을 선고받았다. 체포부터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193일. 6명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상고가 기각되면 사형 집행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을 것이었다. 김재규는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독방에 갇혔다.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일 글을 썼다. 가족에게 보낼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들 대부분은 검열로 압수됐다. 1980년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가 쓴 편지 중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단 3통뿐이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무엇을 썼을까? 2023년 김재규의 딸이 공개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언젠가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5월 23일 저녁,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았다. 김재규와 5명의 공범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980년 5월 23일 저녁, 서대문 구치소. 김재규는 독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랐다. 공식적으로 사형수들에게는 집행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같은 시각, 다른 독방에 박선호, 박흥주, 이디주, 유성옥, 김태원이 갇혀 있었다.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 5월 23일 밤 11시.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긴급회의를 했다. 법무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사형 집행, 내일 새벽 3시. 왜 이렇게 급했을까? 2025년 재심교조문은 이렇게 분석한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빠른 사형 집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실제로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정부는 김재규 사건을 빨리 끝내야 했다. 혹시라도 김재규가 민주화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5월 24일 새벽 2시 30분. 교도관들이 6명의 독방문을 열었다. 1980년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다. 사형 집행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김재규는 조용히 일어났다. 1980년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교도관에게 물었다.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재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른 5명도 독방에서 나왔다. 1980년 법무부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박흥주는 울고 있었다. 유성욱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기주는 침묵했다. 새벽 2시 40분. 그들은 교수영장으로 끌려갔다. 서대문 구치소 교수영장. 1980년 교도소 구조도에 따르면 이곳은 6개의 올가미가 나란히 걸린 방이었다. 6명이 줄을 서서 들어갔다. 교도관들이 그들의 손을 뒤로 묶었다. 1980년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교도관은 각자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재규가 먼저 말했다. 2020년 오마이뉴스가 발굴한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체제를 죽인 것이다. 박선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박흥주는
울면서 말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기주, 유성욱, 김태원은 침묵했다. 새벽 3시. 교수형이 집행됐다. 1980년 법무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망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다. 체포부터 사형까지 걸린 시간은 207일. 6명의 생명이 끝났다.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됐다. 하지만 정부는 장례식을 금지했다. 1980년 5월 25일 법무부는 공문을 보냈다. 김재규 및 공범들의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 언론 보도도 금지한다. 왜 이렇게 통제했을까?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김재규의 무덤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조용히 빠르게 묻어야 했다. 김재규의 가족은 광주 망월동 묘지에 글을 묻었다. 묘비에는 단순하게 적혀 있었다. 김재규, 1926년부터 1980년까지. 공식적으로 그는 대통령 살해범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를 죽인 의사라고 불렀다. 진실은 무엇일까? 1980년 5월 24일 신문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박정희 암살범 김재규 사형 집행. 하지만 기사는 짧았다. 정부가 보도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김재규가 왜 대통령을 죽였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2023년 역사학자 박명님은 이렇게 평가했다. 김재규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었다. 신군부는 김재규를 빨리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다. 2025년 법원은 마침내 재심을 결정했다. 그 45년 동안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1980년 5월 24일 김재규가 사형당한 날, 한국은 혼란에 빠졌다. 광주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됐다. 1980년 5월 27일까지 공식적으로 165명이 사망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다. 김재규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김재규는 정말 내란 목적으로 대통령을 죽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독재자를 제거하려 한 것일까? 재판은 공정했을까? 고문은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45년 동안 묻혀 있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김재규에 대한 언급은 금기였다. 언론은 그를 반란자로만 다뤘다. 학교에서는 그를 대통령을 죽인 범죄자로 가르쳤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1993년 가수 심수봉이 MBC 주병진 쇼에 출연해 처음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말했다. 저는 3m 거리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쏘는 순간, 각하가 쓰러지는 순간, 확인 사살하는 순간. 저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김재규는 영웅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심수봉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나왔다. 2005년 KBS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12.16 사건을 다뤘다. 이 프로그램은 김재규의 동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김재규는 유신 독재를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부마항쟁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됐다. 보수층은 김재규를 반역자로 봤다. 진보층은 그를 민주화의 선구자로 봤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2023년 10월 김재규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 둘째,
내란 목적 살인 죄목이 부당하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 김재규는 수사 과정에서 구타, 전기 고문, 수면 박탈을 당했다. 이것은 자백의 임의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재판부는 이렇게 덧붙였다. 김재규가 국가를 정복하려는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는 권력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다. 단지 대통령을 제거한 후 군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 결정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보수 언론은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025년 2월 20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김재규는 대통령을 살해한 범죄자다. 재심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진보 언론은 환영했다. 한겨레는 2025년 2월 20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45년 만에 사법부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김재규의 변호사였던 안동일은 이제 90세가 됐다. 그는 202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김재규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가수 심수봉도 2023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44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순간을 봅니다. 각하가 제 어깨에 쓰러지는 모습, 가슴에서 흐르는 피, 김재규 부장이 돌아와 다시 쏘는 모습. 저는 그가 영웅인지 살인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 시베가 죽었다는 걸 압니다. 2025년 5월 13일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이 확정됐다. 2026년 현재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재규가 사형당한 지 46년 만이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김재규는 매란 목적 살인에서 무죄를 받을까? 아니면 여전히 유죄로 남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김재규는 영웅일까? 살인자일까? 2026년 2월 김재규의 무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온다. 어떤 이들은 꽃을 놓는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는다. 역사는 아직 그를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1979년 10월 26일 밤 삼걸음거리에서 심수봉이 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 50분 김재규가 체포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는 김재규를 체포한 사람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맡았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80년 법정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은 김재규 수사를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총괄했다. 그는 모든 조사를 통제했다. 누구를 조사할지, 어떻게 조사할지, 무엇을 발표할지. 왜 전두환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을까? 2025년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지적한다. 당시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을 이용해 군부 내 권력을 장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숙군작전을 시작했다. 공식 명칭은 군기 확립, 실제로는 정적 제거였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체포됐다. 죄목은 김재규 사건 연루.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다. 2005년 KBS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따르면 정승화는 고문을 받았다. 전두환은 나에게 김재규와 공모했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들은 나를 구타했다. 1980년 1월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됐다.
2월, 그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됐다. 실질적인 권력자가 된 것이다. 김재규 재판도 전두환의 통제 아래 있었다. 2025년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밝힌다. 재판부는 독립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 빠른 사형 집행이 필요했다. 왜 빠른 사형 집행이 필요했을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다. 전두환은 강경 진압을 결정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65명이 사망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점에 김재규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김재규는 독재에 맞선 의사로 상징화될 수 있었다. 민주화 세력이 그를 지지할 수 있었다. 전두환은 이것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5월 24일 새벽, 김재규와 5명의 공범이 급히 처형됐다. 2023년 역사학자 박명림은 이렇게 분석한다. 김재규 사형 집행은 두한의 권력 장악 완성이었다. 김재규를 제거함으로써 전두환은 자신이 질서의 수호자임을 과시했다. 1980년 9월, 전두환은 대통령이 됐다. 그는 18년간 한국을 통치하며 박정희의 유신 체제를 계승했다. 김재규가 총을 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또 다른 독재자가 집권했다. 김재규는 실패한 것일까? 1987년 6월, 한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6.29 항쟁이라 불리는 이 시위로 전두환은 물러났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김재규가 총을 쏘지 않았다면 유신은 더 오래 지속됐을 것이다. 그의 총성이 민주화의 첫 단계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박했다. 김재규는 살인자다. 그는 쿠데타를 시도했다. 민주화와는 무관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2025년 재심에서 이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 김재규는 내란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독재자를 제거하려 했는가? 재판부는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1980년 재판 기록을 보면 김재규는 계속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대통령을 쏜 후 곧바로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나는 군부가 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하길 바랐다. 검사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재규는 정말로 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1979년 10월 26일 밤 8시 10분,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전화했다. 그는 안가로 오라고 했다. 그는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자신이 지휘권을 갖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민주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군부가 과도 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김재규가 내란 목적이었다면 그는 즉시 군부를 장악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재판부는 이것을 무시했을까? 2025년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답한다. 당시 재판은 정치적 목적에 복무했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권력 정당화가 목표였다. 45년 동안 이 진실은 묻혀 있었다. 왜일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김재규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였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왜 민주정부도 김재규 재심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2023년 정치학자 강원택은 이렇게 설명한다. 김재규 문제는 너무 민감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면 정치적 암살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를 범죄자로 남기면 독재에 맞선 저항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45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매란죄 적용 기준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김재규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김재규는 정말 내란 목적이었을까? 재심이 결정됐다. 4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선언했다. 12.16 사건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45년 만이었다. 법정에는 김재규의 유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딸, 아들, 손자들. 공식적으로 이것은 매란 목적 살인 죄목에 대한 재심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판이었다. 변호인단은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 따라서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둘째, 김재규는 권력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란 목적이 없었다. 셋째, 재판 과정이 불공정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 검찰은 반박했다. 김재규는 대통령을 살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동기가 무엇이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부는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1980년 법정 기록, 1979년 수사 기록, 증인 진술서, 부검 보고서. 2025년 3월 재판부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1979년 수사 기록에서 고문의 증거가 확인됐다. 김재규는 53일간 조사받으면서 구타, 정기 고문, 수명 박탈을 당했다. 2025년 3월 6일 법원은 이렇게 발표했다.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고문이 확인됐다. 이것은 자백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조선일보는 2025년 3월 7일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김재규 재심 결정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김재규는 대통령을 살해한 범죄자다. 반면 한겨레는 2025년 3월 7일 사설에서 이렇게 환영했다. 45년 만에 사법부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김재규 재판은 독재 시대의 정치 재판이었다. 국민 여론도 갈렸다. 2025년 3월 여론조사 결과 53%가 김재규 재심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42%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대와 30대는 65%가 재심을 지지했다. 60대 이상은 58%가 반대했다. 왜 세대 차이가 있을까? 2025년 사회학자 김옥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60대 이상은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박정희를 경제발전의 영웅으로 기억한다. 김재규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젊은 세대는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재규를 독재에 맞선 저항자로 본다. 2025년 5월 13일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이 확정됐다. 김재규의 변호사였던 안동일은 이날 이렇게 말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김재규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게 원했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첫 번째 재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본 재판은 김재규 피고인의 내란 목적 살인 죄목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정승화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이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민주화를 언급했지 권력 장악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단은 김재규가 쓴 서예 작품들을 제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평등과 권리 같은 문구들. 검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김재규가 민주화를 원했다 해도 그가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암살은 용납될 수 없다. 재판은 계속됐다. 2025년 7월 22일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45년 전에 김재규를 불러왔다. 내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이 두 사건은 내란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다. 법률 전문가들도 논쟁에 참여했다. 변호사 강용석은 202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재규는 내란 목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대통령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것은 살인이지 내란이 아니다.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 이재명은 이렇게 반박했다. 대통령 살해는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행위다. 이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2025년 12월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에서 무죄를 받을까? 아니면 여전히 유죄로 남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법적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다. 김재규를 영웅으로 볼 것인가? 살인자로 볼 것인가? 2026년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2월 재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이 다시 주목받았다. 가수 심수봉. 1979년 10월 26일 밤 그녀는 3미터 거리에서 모든 것을 봤다. 그녀는 이제 68살이다. 46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은 여전히 생생하다. 2023년 10월 심수봉은 MBC 다큐멘터리 꼬꼬무에 출연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각하가 쓰러지자 부축했어요. 피가 가슴에서 흘러나왔어요. 신재순 씨와 함께 피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김재규 부장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심수봉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는 떨고 있었어요. 총을 쏘고 나서 그는 방을 나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떨림. 이것은 계획적 범행의 증거일까? 아니면 충동적 범행의 증거일까? 1980년 재판에서 검사는 계획적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수봉의 증언은 다른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재규는 떨고 있었다. 그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2025년 재심에서 변호인단은 심수봉의 증언을 다시 검토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김재규는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날 밤 차지철이 탱크로 시위대를 밀어버리자고 말했을 때 김재규는 폭발했다. 이것은 충동적 범행의 증거다. 공식적으로 충동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만약 충동적이었다면 내란 목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심수봉 외에 또 다른 증인이 있었다. 신재순. 그녀도 그날 밤 안가에 있었다. 하지만 신재순은 2005년 이후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해외로 이주했다. 그날 밤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2023년 한 방송국이 신재순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저는 그날 밤을 잊고 싶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심수봉도 오랫동안 침묵했다. 1980년대와 90년대 그녀는 10.26 사건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왜일까? 2023년 인터뷰에서 심수봉은 이렇게 설명했다. 두려웠어요. 당신은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잘못 말하면 저도 연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1993년 민주화가 진행된 후에야 심수봉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MBC 주병진 쇼에서였다. 그 방송 후
심수봉은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역사의 증인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2023년 인터뷰에서 심수봉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김재규가 영웅인지 살인자인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2025년 재심이 시작되면서 심수봉은 다시 주목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수봉은 거절했다. 그녀는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법정에 서고 싶지 않아요. 변호인단은 대신 그녀의 과거 증언 기록을 제출했다. 1979년 수사 기록, 1993년 방송 인터뷰, 2023년 다큐멘터리 인터뷰. 재판부는 이 증언들을 검토했다. 2025년 9월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증인 심수봉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다. 그녀는 44년 동안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것은 신빙성이 높다. 심수봉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김재규는 떨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이 재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 만약 김재규가 떨고 있었다면 그는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 목적이 있었을까? 2025년 법률 전문가 김재규 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내란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계획적 행동이다. 만약 김재규의 행동이 충동적이었다면 내란 목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한다. 김재규가 떨었다는 것은 그가 두려웠다는 뜻일 뿐이다.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10월 16일, 열흘 전부터 큰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계획의 증거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2026년 2월 현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심수봉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46년 전, 그녀가 안가에서 불렀던 노래, 사랑해. 2023년 공연에서 그녀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려요. 3m 거리에서 제가 본 것. 각하가 쓰러지는 모습. 김재규 부장이 떨고 있던 모습. 저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물었다. 김재규는 영웅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심수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불렀다. 사랑해. 3걸음거리. 그것이 심수봉과 역사 사이의 거리였다. 그녀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지만 역사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26년 재판은 계속된다. 2026년 2월 13일 재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식적으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1979년 수사 기록, 1980년 재판 기록, 새로 발굴된 증언들.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에서 무죄를 받을까? 아니면 여전히 유죄로 남을까? 비공식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된다. 첫째, 재판부가 내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재규는 무죄가 된다. 하지만 살인죄는 그대로 남는다. 이미 사형이 집행됐으므로 실질적 변화는 없다. 다만 역사적 평가가 바뀐다. 둘째, 재판부가 여전히 내란 목적을 인정한다. 김재규는 유죄로 남는다. 재심은 기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어느 쪽이 될까? 2026년 3월에 판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다 해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재규는 언제부터 계획했을까? 10월 16일, 친척에게 큰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그날 밤, 차지철이 탱크로 시위대를 밀어버리자고 말했을 때 충동적으로 결정했을까? 박선호와 박흠주는 언제 알았을까? 그들은 공모자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일까? 1980년 재판에서 박선호는 이렇게 주문했다. 저는 10월 26일 오후 7시에 김재규 부장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박흠주도 비슷하게 증언했다. 저는 총소리를 듣고 경호원들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숨긴 것일까? 이 질문들은 46년이 지난 지금도 답이 없다. 또 다른 질문. 전두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권력을 장악했을까? 1979년 10월 26일 밤 10시 50분, 김재규가 체포됐다. 그로부터 2달도 안 돼. 전두환은 군부를 장악했다. 5월에는 광주를 진압했다. 9월에는 대통령이 됐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전두환도 12.16 사건을 예상했을까?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은 10월 26일 저녁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김재규보다 빨리 육군본부에 도착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관련 문서들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돼 있다. 2025년 유족들은 정부에 기밀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거부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공개할 수 없다. 왜 46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할 수 없을까?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김재규 사건 이후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박정희가 죽었지만 전두환이라는 또 다른 독재자가 집권했다. 유신은 끝났지만 군부 독재는 계속됐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무언가 바뀌었다. 1987년 6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6.29 항쟁. 이 시위로 전두환은 물러났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김재규의 총성이 첫 단계였다. 그것이 유신의 신화를 깨뜨렸다. 독재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다른 역사학자들은 반박한다. 김재규는 민주화와 무관하다. 그는 단지 개인적 동기로 행동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것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김재규 사건 이후 법적 변화는 있었을까? 없었다. 대통령 살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대로다. 내란죄 정의도 그대로다. 고문금지법은 2007년에야 제정됐다. 하지만 김재규 재심은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재심 결정문은 이렇게 밝혔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정치적 압력하의 재판은 재심 사유가 된다. 이 결정은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군부 독재 시절 정치적 재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이후 60여 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1970년대와 80년대 간첩 사건, 매란 사건들이다. 김재규 재심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까? 2026년 2월 현재 김재규의 무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온다. 광주 망월동 묘지, 단순한 묘비. 김재규, 1926년부터 1980년까지. 어떤 이들은 꽃을 놓는다. 민주화의 선구자라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침을 뱉는다. 대통령 살해범이라고 말하며 2023년 10월 26일 44주기에 수십 명이 모였다.
그들은 묵념했다. 그들은 김재규를 의사라고 불렀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는 박정희 추모 행사가 열렸다. 수백 명이 모였다. 그들은 박정희를 경제발전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분열돼 있다. 가수 심수봉은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날 밤에 갇혀 있어요. 김재규는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박정희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우리는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5년 김재규의 변호사 안동일은 90세의 나이로 여전히 법정에 서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김재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저는 그가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국민이 자유를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법원이 이것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판결은 2026년 3월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삼걸음거리에서 일어난 일. 7발의 청성, 7명의 죽음, 18년 독재의 종말,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찾고 있다. 김재규는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답은 법정에 있지 않다.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걸음거리에 당신이 서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봤을까?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심수봉은 여전히 무대에서 노래한다. 사랑해. 삼걸음거리의 증인. 그녀가 본 것은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지막 숨이었다.